자, 이제 그러면은 결국 그 윤석열의 운명이 이제 결정된 상황에서 국민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를 책임질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건가, 뭐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국면에서 가장 지금 좀 그 선택의 어려움을 지금 겪을 쪽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당이라고 하기 어렵죠.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감히 조기 대선 운운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60일 안에 지금 치러져야 되는 이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1위 했던 국민의힘에서 1위를 했던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이미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갈 땐 뭐 한 20% 정도까지 나오다가 지금 뭐 10% 이하로 떨어지는 조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우의 결집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별게 없었던 것이라는 게 아마 드러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일 텐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뭐 정치인으로서의 소양 뭐 이런 거 차치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나 인기가 없고, 일단 뭐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파면 결정 혹은 헌법 심판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도 못 내잖아요. 그쪽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었는데 둘 다 명태균이라는 트랩에 걸려서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정치를 접어야 되는 상황. 특히 오세훈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황이 아마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상 주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정치 도의적으로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궐선거, 부부총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죠.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한 당이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관행인 거죠. 이미 거기서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도 마찬가지로 그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일부 소장파에서는 우리가 낼 자격이 있느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는 하네요. 물론 뭐 대다수는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내란 직후만 해도 지도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렇죠. 듯한 외양을 보였고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더 극우 쪽과 거리를 좁히면서 그런 처신을 해왔던 게 본격적인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사실 뭐 극우들이 그동안 격렬히 발호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극우의 준동도 윤석열이 만들어낸 어떤 일시적 허상에 가깝다.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윤석열이 탄핵된 마당에는 이러한 극우의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머지않아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번 보궐선거죠. 그렇죠. 거제에서 PK에서도 거의 60% 가깝게 민주당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로 보는 여론과 실제 바닥 여론은 다르다는 걸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거제도 그렇고 충남 아산 그리고 여기도 다 18%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겼더라고요. 부산 교육감은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둘이나 나왔는데 둘을 합쳐도 김석준 후보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변에 탄핵 민심은 도도했다, 그런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정신 못 차리고 그동안 해온 행태가 이제 인과응보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계엄 이전에는 1% 정도 기록하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후보였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계엄 직전에 한 14% 정도까지, 그래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의 아성을 좀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좀 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계엄 직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특히 탄핵 둘러싼 이 공방이 계속 심화되면서 1월 넷째 주 돼서는 11%로 팍 치솟고, 설 직전에는 12%까지 올라가서 이제 가장 그때 피크를 이뤘던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탄핵 직전까지는 그래도 한 11% 정도. 왜냐하면 여긴 계엄에 반대하고 해서 사실 국민적인 신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서 5%대로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도 불신하고 일반 국민들도 불신하고 뭐 이런 상태로 쭉 그 이후로는 뭐 6%, 5%, 4%뭐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번 주에는 9%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 더 떨어질 거예요? 네. 한동훈 후보는 한 5% 정도. 근데 이게 다른 그 후보들이죠. 잠재적인 후보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둘 다 지리멸렬하기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문수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이게 방향이라는 게 특히 정치적 방향이라는 게 한 번에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간성이 있죠, 간성이. 당원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수만 수십만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지자들까지 치면 더 많아지죠. 그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돌기 쉽지 않을 거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쪽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희망회로를 돌릴 텐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뒤집고 이러면서 양쪽으로부터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을.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정치라는 레터리가 너무 세게 박혔어요. 그렇죠. 이번 과정에서 했죠, 정말로. 결과적으로 개헌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죠. 보여준 이 모습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행태들을 많이 보여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덕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 아닌가. 그건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오늘 그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현재 결정문에서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야당이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걸 바꿔낼 총선이란 기회가 있었다. 있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했고 그랬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무력을 통해서 계엄이라는 무력을 통해서 야당을 짓밟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DNA처럼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렇죠. 이런 식의 태도,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등 이거를 자기들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는데 딱 그 윤석열과 같은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있는 것 같고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으면 한다. 저는 그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입만 열면 이재명 비난을 해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버려도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DNA가.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소위 이제 현대판 민주주의 교과서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독재자 혹은 반민주주의자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느냐 여부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범죄자로 몰잖아요.